1540년경 북대서양의 폭풍에 휩쓸린 노르웨이 선원들이 그린란드 해안에 표류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믿기 힘든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눈 위에 엎드린 채 얼어 죽은 한 남자, 물개 가죽 옷을 입고 이누이트 사냥꾼처럼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뒤집는 순간 선원들은 경악합니다. 붉은 머리카락, 창백한 피부. 그는 원주민이 아닌 자신들과 같은 노르드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유럽인은 왜 세상의 끝, 그린란드에서 원주민의 옷을 입은 채 홀로 죽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이 의문의 죽음에서 시작해 콜럼버스보다 500년 먼저 아메리카에 도달했던 바이킹들, 그리고 한때 그린란드를 개척했다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린란드 바이킹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하나의 문명이 어떻게 번성했고 또 어떻게 역사에서 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 남자의 범죄에서 시작됩니다. 에이리크 토르발드손, 훗날 붉은 에이리크라 불리게 될 이 남자는 아버지의 살인사건으로 인해 노르웨이를 떠나 아이슬란드로 이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폭력적인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982년경 이웃과의 다툼 끝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아이슬란드 법정의 판결은 3년간의 추방. 당시 바이킹 사회에서 추방은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노르웨이로 돌아가면 복수가 기다리고 있었고 아이슬란드에는 더 이상 머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에이리크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선원들 사이에서 전해지던 소문, 폭풍에 떠밀린 배들이 서쪽 먼 바다에서 푸른 얼음으로 뒤덮인 미지의 땅을 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에이리크는 결심합니다. 배를 모으고 사람을 모아 그 전설의 땅을 향해 항해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훗날 그린란드 바이킹이라는 전설의 시작이 됩니다. 1500km에 달하는 항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위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북극해에서 흘러내려오는 빙산들이 마치 톱날처럼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있었고, 이 얼음 조각들은 나무로 만든 바이킹 선박을 순식간에 부숴버릴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나중에 시체 로덴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 노르드인은 그린란드 동해안을 탐험하며 난파선과 시체들을 수거하는 것으로 생계를 이었을 정도였습니다. 죽은 자들은 동굴과 바위 아래서 발견되었고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의 불운과 고통을 룬 문자로 새겨놓기도 했죠. 그럼에도 에이리크는 성공했습니다. 그는 그린란드 남부 해안을 돌아 서쪽으로 항해하다가 마침내 얼음이 비교적 적은 피오르드를 발견했는데 그곳에는 버드나무와 오리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관목들이 계곡을 덮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산맥의 수목 한계선과 비슷한 풍경이었죠. 3년간의 추방 기간 동안 에이리크는 이 새로운 땅을 체계적으로 탐험했고 추방이 끝나자 아이슬란드로 돌아가 정착민을 모집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천재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쳤는데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인 이 황량한 땅에 그린란드, 즉 녹색의 땅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이슬란드 사가는 이를 약간의 비꼬는 투로 기록하고 있죠. 에이리크는 사람들이 좋은 이름을 가진 땅에 더 가고 싶어 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입니다. 이 전략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986년경 에이리크는 25척의 배에 남녀와 어린이들 그리고 가축과 건축 자재를 싣고 다시 그린란드로 향했는데 이 중 14척만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11척은 바다에서 사라졌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차가운 북대서양에 수장되었죠. 도착한 정착민들에게 그린란드에서의 삶은 끊임없는 적응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름에도 평균 기온이 섭씨 10도를 넘지 않았고 겨울에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환경이었거든요. 2개월에서 3개월간은 해가 지지 않는 백야가 계속되었고 겨울에는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만 희미한 햇빛이 수평선 위로 비쳤습니다. 하지만 바이킹들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농장 주변의 토양을 거름으로 집중적으로 비옥하게 만들었고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정착 이후 토양의 두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작은 농장들도 소 한두 마리를 키웠는데 이는 본국 노르웨이에서도 상당한 지위의 상징이었죠. 치즈와 우유, 요구르트가 주요 식량이 되었고 여름에는 가축들이 피오르드 근처의 목초지에서 풀을 뜯었습니다. 그린란드 바이킹이
단순히 생존에만 그치지 않고 번영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다코끼리 때문이었습니다. 성체 수컷 바다코끼리의 엄니는 길이가 1m가 넘고 무게가 5kg 이상 나갔는데 중세 유럽에서 상아는 엄청난 가치를 지녔거든요. 12세기에 스코틀랜드에서 제작된 루이스 체스 조각들이 바다코끼리 상아로 만들어졌을 정도였습니다. 1327년의 한 기록에 따르면 약 260마리의 바다코끼리에서 얻은 상아 한 배 분량이 같은 기간 아이슬란드의 거의 4,000개 농장에서 보낸 모든 양모 직물보다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는 소 800마리의 가격과 맞먹었죠. 바이킹들은 서부 정착지에서 북쪽으로 500km나 떨어진 디스코만까지 원정을 가서 바다코끼리를 사냥했고 심지어 살아있는 북극곰을 잡아 노르웨이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일각고래의 뿔도 중요한 수출품이었는데 바이킹들은 이것을 유니콘의 뿔이라며 유럽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유니콘 뿔은 음식의 독을 감지할 수 있다고 믿어졌고 분말 형태로는 각종 질병의 치료제로 팔렸죠. 오스트리아 제국의 홀과 왕관, 덴마크 왕의 유니콘 왕좌가 모두 이 일각고래 뿔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경제적 번영을 바탕으로 그린란드 바이킹 정착지는 전성기에 5,000명 이상의 인구를 자랑했습니다. 남쪽의 동부 정착지가 가장 컸고 가르다르라는 곳에는 노르웨이에서 석공을 데려와 사암으로 성당을 지었는데 이 성당에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과 유럽에서 가져온 무거운 청동종이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오로라가 파란색과 초록색, 보라색으로 일렁이는 가운데 이 성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가르다르에는 성당 크기만 한 거대한 헛간도 있었습니다. 입구는 스톤헨지의 기둥처럼 거대한 돌덩이로 만들어졌고 이곳에서 귀중한 가축 100여 마리가 혹독한 겨울을 났습니다. 바이킹 기록에 따르면 봄이 되면 긴 겨울 동안 다리가 약해진 소들을 사람들이 직접 들어서 헛간 밖으로 옮겨야 했다고 합니다. 그린란드 바이킹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입니다. 에이리크의 아들 레이프 에이릭소는 999년경 노르웨이를 방문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후 그린란드로 돌아가는 길에 폭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낯선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야생 포도가 자라고 있었고 밀과 버터넛도 발견되었죠. 그린란드로 돌아간 레이프는 탐험대를 조직해 다시 이 땅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먼저 돌로 덮인 황량한 해안을 발견하고 헬룬란드, 즉 평평한 바위의 땅이라 불렀고 더 남쪽으로 가서 숲이 우거진 곳을 마르클란드, 즉 숲의 땅이라 했으며 마침내 포도가 자라는 곳에 도착해 빌란드라 명명했습니다. 오늘날의 캐나다 뉴펀들랜드 해안으로 추정되는 곳이죠. 하지만 아메리카 정착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레이프의 동생 토르발드가 1004년에 탐험대를 이끌고 갔을 때 그들은 해변에서 잠든 원주민 9명을 발견했고 8명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1명이 도망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숲에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토르발드는 화살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땅을 찾았지만 거기서 얻을 건 별로 없을 것 같군. 원주민과의 충돌은 그린란드에서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바이킹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 그린란드는 비어있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돌을 다듬은 흔적과 가죽 배 조각을 발견했고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거주지 흔적도 있었습니다. 바이킹들은 이 원주민들을 스크렐린이라 불렀는데 이는 현대 아이슬란드어에서 야만인이라는 뜻으로 남아있습니다. 처음에는 도르센 문화의 사람들이었고 나중에는 현대 이누이트의 조상인 툴레족이 캐나다와 알래스카에서 그린란드로 이동해 왔습니다. 12세기 말경에는 두 문화가 접촉하기 시작했죠. 관계가 항상 적대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누이트 유적에서 빛 조각, 철 조각, 조리 기구, 체스 조각, 선박 못 등이 발견되었고 현대 이누이트 언어에는 바이킹에서 유래한 단어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충돌도 잦았습니다. 1179년에는 툴레족이 동부 정착지를 공격해 18명의 남자를 죽이고 2명의 소년과 한 여자를 납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누이트 전설에서 바이킹들은 종종 단순히 적이라고 불렸고 바이킹 전설에서 원주민들은 마녀와 요정, 트롤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린란드 바이킹 문명의 종말은 여러 재앙이 동시에 닥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기후 변화였습니다. 바이킹들이 그린란드에 정착한 시기는 중세 온난기라 불리는 비교적 따뜻한 시기였는데 900년경부터 1300년경까지 계속된 이 시기에는 해빙이 줄어들어 항해가 더 쉬웠고 여름이 길어 목초지에서 가축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3세기 말부터 소빙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름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고 1430년대에서 1455년 사이에는 지난 2000년 중 가장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런던에서는 템즈 강이 얼어붙어 사람들이 그 위에서 축제를 열었고 로테르담에서는 운하 위에서 스케이트를 탔죠. 작물 실패와 전염병이 유럽 전역에서 마녀 처형을 급증시켰습니다. 그린란드는 이미 지구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의 경계선에 있었기에 이 변화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았습니다. 북쪽으로 300km만 가면 북극권이었고 정착지 바로 뒤로는 거대한 빙하가 뻗어 있었거든요. 기온이 오늘날보다 6도에서 8도까지 더 떨어졌고 해빙이 피오르드를 막아 배가 들어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유럽에서 왔습니다. 1349년 영국에서 온 배 한 척이 노르웨이 베르겐 항구에 도착했는데 이 배에 실린 쥐들이 흑사병을 옮겼습니다. 수일 내에 베르겐 주민들의 피부가 검게 변하고 피를 토하며 림프절이 부어올랐죠. 전염병은 빠르게 퍼져 노르웨이 인구의 40%에서 50%가 죽었습니다. 베르겐은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로 가는 모든 항해가 출발하는 항구였습니다. 조선과 항해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이 죽어나가면서 먼 식민지로 가는 보급선은 거의 끊어졌죠. 그린란드의 마지막 주교는 1378년경에 사망했는데 노르웨이에서 후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93년에는 독일 해적단이 베르겐을 약탈하고 불태워 그린란드와 유럽의 연결은 사실상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보급이 끊기자 그린란드 바이킹들은 적응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식단에서 바다 표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났고 후기에는 음식의 80%가 바다에서 왔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점입니다. 해변에서 새끼를 낳아 사냥하기 쉬운 점박이 물범 대신 매년 캐나다에서 그린란드 서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하프 물범을 주로 사냥했죠. 하지만 점점 부족해졌습니다. 후기 유적에서는 못이나 철제 도구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거의 자루만 남을 때까지 달아서도 버리지 못한 칼들이 발견됩니다. 토양 비옥화 노력은 오히려 소빙하기 동안 더 증가했다는 증거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유럽에서 더 이상 물자가 오지 않자 바이킹들은 바다 코끼리와 바다 표범을 더 많이 사냥해야 했고 이를 위해 모든 장정이 점점 더 먼 곳까지 나가야 했습니다. 때로는 1500km나 되는 거리를 노를 저어 항해해야 했죠. 노르웨이에서 보내는 매끄러운 롱십 대신 나무못과 양모건으로 엮어 만든 조악한 배를 타고 말입니다. 역사적 비유를 들자면 1832년 스코틀랜드 북쪽의 셰틀랜드 제도에서 갑작스러운 폭풍이 닥쳐 어선 10척이 침몰하고 100명 이상의 남자가 죽었는데 일부 작은 마을에서는 이것이 남성 인구의 80%에 해당했고 그 공동체들은 결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린란드 바이킹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부 정착지가 먼저 사라졌습니다. 1327년을 마지막으로 서부 정착지에서 노르웨이 왕에게 보내는 세금 납부가 끊겼고 1341년에 이바르 바르다르손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그가 서부 정착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인도 이교도도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야생 소와 양만 있었죠. 바르다르손은 주변에 폐허가 된 농장들을 돌아다녔지만 정착민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축이 아직 살아있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그는 스크렐링의 공격을 의심했지만 피 흘린 흔적이나 전투의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린란드 바이킹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14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부 정착지의 흐발세이 교회에서 토르스테인 올라프손과 시그리드 벼른스도티르의 결혼식이 열렸다는 기록이 그것입니다. 이 교회의 유적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데 피오르드 옆 풀밭에 무너져 내린 화강암 건물은 마치 풍경의 일부처럼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이후
이 부부는 아이슬란드로 떠났고 그로부터 채 30년도 지나지 않아 그린란드의 모든 바이킹 정착지는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그 마지막 날들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일부 유적의 거주 공간에서는 파리 유충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시신이 제대로 묻히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는 뜻입니다. 살아남은 이들이 시체를 처리할 여력조차 없었음을 말해주죠. 한 농가에서는 갓 태어난 송아지와 노르웨이 엘크하운드의 뼈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둘 다 칼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사냥개는 술록 사냥의 필수적인 존재였기에 굶주림이 극심하지 않다면 결코 먹지 않았을 동물이었습니다. 후기로 갈수록 유적에서는 소와 말의 발굽뼈가 발견되고 이전에는 사냥조차 하지 않던 새나 토끼 같은 작은 동물들의 흔적이 늘어납니다. 인간 유해를 분석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영양실조의 흔적은 뚜렷해지고 평균 키는 작아지며 질 낮은 음식을 오래 씹은 탓에 이빨은 심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착지가 같은 방식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유적에서는 귀중품을 모두 챙긴 채 질서 있게 떠난 흔적이 발견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문을 닫고 스스로 마을을 정리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이슬란드의 연대기에는 그린란드에서 수천 명이 탈출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 대규모 이주가 있었다면 분명 문헌에 남았을 텐데 말이죠. 여기서 하나의 흥미로운 단서가 등장합니다. 1347년의 아이슬란드 기록에 따르면 한 배가 표류에 도착했는데 선원들은 자신들의 목적지가 빈란드였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혹시 새로운 삶을 찾아 아메리카로 향하던 그린란드 이주민들이 아니었을까요? 17세기의 또 다른 기록에서는 그린란드 정착민들이 스스로 기독교를 버리고 미지의 땅에 사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723년 노르웨이의 선교사 한스 에게데가 그린란드를 방문합니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노르드인들이 살고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폐허뿐이었습니다. 무너진 농가와 버려진 교회, 그리고 침묵뿐이었죠. 그는 이누이트들에게 바이킹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누이트들은 정확한 답을 주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돌교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노르웨이인들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스스로 이것을 부쉈다고요.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된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1540년경 눈 위에서 발견된 한 노르드인의 시신. 그는 왜 이누이트의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일부 바이킹들은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의 방식과 자존심을 버렸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유럽인의 옷을 벗고 원주민의 물개 가죽을 입은 채 다가오는 혹독한 겨울을 견디려 했던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다시 한번 바다로 나아가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더 이상 알 수 없는 곳에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고대 노르드의 예언서 볼루스파는 세상의 종말 라그나 아로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태양은 어두워지고 대지는 바다에 잠기며 하늘의 별들은 하나둘 사라진다. 불길이 치솟고 생명을 품던 나무가 타오르며 마침내 세상은 끝을 맞이한다. 그러나 그린란드 바이킹들에게 종말은 불이 아닌 얼음으로 찾아왔습니다. 피오르드는 얼어붙고 고향에서 오던 배는 끊겼으며 가축은 죽고 불은 꺼졌습니다. 교회와 농장, 헛간은 천천히 차가운 땅 속으로 가라앉았고 오로라만이 텅 빈 폐허 위에서 조용히 춤을 추었을 뿐입니다. 콜럼버스보다 500년 먼저 아메리카에 도달했던 이 사람들은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 5세기 동안 버텼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인간의 강인함과 동시에 자연 앞에서 문명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의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빙하 속으로, 바다 너머로,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딘가로 말입니다.